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만만하지 않죠. 총선은 더더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도 여야 만만 경기도 의회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제 약간 가족같이 느껴지는 아주 친근한 두 분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묵직한 중량감을 가진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기획단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대호 의원의 형 방성환입니다. 반짝반짝 네. 젊은 정치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수석 대변인 황대호입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가 거듭할수록 네. 좀 이렇게 멘트도 좋아지시고 네. 약간 두 분 케미가 이게 톰과 제리 같기도 해요. 그래요? 네. 누가 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툼이에요? 아니 근데 두 분의 캐릭터가 확연히 이제 다르면서 잡아지는 게 저희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실 거고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또 가볍게 인사 네, 한마디. 너무 네. 잘 보냈고요. 네. 선거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예. 또 뭐 토론회도 나갔고 바쁘시죠. 이렇게 방송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쁘게 보냈어요. 되게. 방 의원님. 제주도에서 갑자기 또 올라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2박 3일 일정을 저희 때문에 당일치기 하고 오늘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질문 좋은 거 해주세요. 그거는 황 의원님한테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일과 육아를 병행해서 늘 아이들 등하원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아이들 등원을 잠시 포기하고 이렇게 또 와서 가정적인 하게 아빠의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저희가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 당첨자 먼저 발표를 예. 해야죠. 그럼 정답 먼저 드릴까요? 네, 문제. 문제가 다가오는 4월 10일 이게 몇 대 국회의원 선거냐가 바로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당연히 두 분 아시겠죠? 네. 22대. 네, 바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2번. 네, 22대 되게 국회의원 어려운 선거입니다. 문제였나 봐 이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힌트로 투투 노래도 나갔습니다. 네, 먼저 치킨 콜라 세트 받으실 두 분. 네. 네, 7753분 네. 정답 2번입니다. 50대 중반쯤이었나 봐요. 국회의원 투표하러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 끌고 겨우 투표하고 병원 갔더니 발가락 골절이라 몇 개월 고생한 적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번 선거는 조심해야겠어요. 네. 정답은 22대. 네, 7753번님. 네, 축하드리고요. 또 한 번 황 의원님 발표해 주시죠. 네, 0858님입니다. 정답은 22대. 네, 저 이번 선거 투표 종사원으로 일합니다. 유익한 정보에 좋은 선곡 덕분에 매일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분은 최진만 기자님 발표해 제가 주시죠. 할까요? 네네. 네. 8045번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1996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투표를 했던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정답 2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야만만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키워드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 키워드는 방성환 의원님이 선정을 해오신 네. 건데 첫 번째 여야만만 오늘의 첫 키워드 사천입니다. 사천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 키워드 갖고 오셨는지 먼저 경상남도 사천은 아니고 요즘에 핫한 사천이잖아요. 예. 뭐 권향엽 예. 이렇게 실명 그러해서 그러긴 하지만 음. 그래서 그 주제로 정해 봤는데 네. 이게 사천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익이 개입된 그쵸. 거고 또 개인적인 어떤 주관이 개입되고 무엇보다도 그 피해를 받으신 컷오프 되신 분들은 굉장히 4년 10년을 준비하신 분인데 네.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거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동안 의정 활동이 굉장히 잘 하셨고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결과치로 나왔어요. 10% 20%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네. 지역 여론 조사에서 한 2배 상대방 후보들하고 2-3배 정도의 차이가 나서 지역에 초선으로 잘 활동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성 특구로 네. 지정이 돼. 제가 경제 특구는 들어봤어도 여성 특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특구로 지정이 된 후보가 이제 뭐 경력도 당직 경력도 있고 또 여성 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그럼 보통은 이제 여성 가점을 줘가지고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여성 우선 추천하거나 하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그런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동영 후보가 있고 또 하나가 좀 의심스러운 게 그 안규백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송갑석 의원의 그 강주 서을 예. 쪽에를 원래 여성 특구로 하려고 그랬는데 전남대 모 교수가 고사하는 바람에 네. 거기는 진행이 안 됐고 예. 어떤 서정영 의원 지역구로 변경이 된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선을 아까 하지 못하면 이 사천 얘기가 나온 거는 이분을 어떻게든지 공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네. 그 거기에 타겟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선을 했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때 내세우는 게 특구나 아니면 전략이나 우선 지역을 하거든요. 그럼 특구를 한다는 건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그게 현역 의원을 아까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컷오프 시키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네. 거기에 아까 그분을 이렇게 심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요거를 어떤 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한 곳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권향엽 향엽. 예, 말씀드려도 네, 되죠. 권향엽. 네, 요번 전략 공천을 했다가 사천 논란이 일자 다시 이제 경선으로 네, 돌렸다. 맞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경선으로 돌렸다는 건 물론 이제 본인의 의지가 있지만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으로 계속 했다 그러면 예. 시스템의 기준이 맞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여성 특구를 지정했다라는 게 내부적인 공심이라든가 여기서 많은 논의라든가 조사했을 때 맞다라는 우선 전제였던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시스템이 본인 당사자가 나 경선할게요라 그래서 무너져 버리면 그럼 그 합리적인 기준과 아까 얘기하는 그 시스템 공천에 대한 기준은 어디 가냐는 거죠. 네. 이런 예가 다른 데에도 비교되면 막 항의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번복하거나 했을 때 다시 그런 경선으로 돌리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불공정의 표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황대 황 의원님. 의원님 지금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분주하셨어요. 네. 이런 특구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여성과 청년, 그다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특구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구 말씀하시는데 뭐 국민의힘은 그런 거죠. 김건희 특구, 용산 특구, 그다음 검찰 특구 많이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사천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권향엽 후보 20년간 당에서 일했습니다. 예. 그리고 계보로 따지면 친문이죠. 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미디어국 국장,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 비서관,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여성 리더십센터 소장이고요. 이분은 벼랑간 이렇게 들어와서 이 지역 지지 기반이나 아까 그랬던 기존에 있는 열심히 하셨던 후보들을 심해할 정도로 무리한 공천이었느냐. 2006년 총선 때부터 이분 나가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에서나 뭐나 어떤 행정부와 집행부, 그다음 입법부에서 넘나들면서 경험을 쌓으셨던 분이고 이분도 아까 그랬지만 여성 특구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주광역시 8개 선거구를 해도 지금 민주당을 떠나신 영양자 의원이 유일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성비에 대한 비율적 안배는 당연히 맞춰가는 거고요. 그 아까 말했지만 경쟁력이거든요. 이분이 당에 헌신하시고 어떤 균형 잡힌 인사고 이것이 무슨 특정 당 대표하고의 관계를 동한 사천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 지금 국민의힘 김건희 특별법 부결되고 나서부터 하는 공천 칼바람 부는 그런 면면들을 보면 이것은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는 결정이고도 경선은요 본인께서 분명히 수용을 하신 겁니다. 뭐 당이 번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같이 경쟁하시는 후보님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당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애당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같이 경쟁하신 후보님들과 했던 대승적 결정으로 경선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은 국민의 인생을 어떻게 짊어질 건가에 대한 이런 정책과 이런 비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하루에 한 대여섯 건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자꾸 이제 투쟁이나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피로감을 더 주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허위사실 유포 명백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사과하고 그냥 반성하시면 될 일이지. 그 포인트 정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그럼 올라갈 제가 일은 포인트를 아니라. 말씀드릴게요. 황 네, 의원님한테 제가 그럼 대신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 권양엽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력을 보면 참 화려하십니다. 그리고 20년간 당직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경력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성 전략 특구가 그럼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공천 막바지에 이걸 특구로 지정한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 아니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구라는 거는요. 갑자기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위원회나 지금 예. 선거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조 1년 전에 해놨다며요. 아, 그럼요. 1년 근데 전에 이제 들어가 특구는 있어야지 그게. 특구라는 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정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안배 같은 것들을 합니다. 아까 예. 말했잖아요. 여성 의원이 지금 전남 10개 선거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대한 논의는 어떤 지역에 대한 특정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할 뿐이지 이 안배 논의는 이미 1년 전에 끝난 논의예요. 그러니까 안배를 하게 되고 이것을 뭐 벼랑간 지금 여기 지금 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다가 특구로 지정한 것이다. 전 그것은 송갑석 의원 조금 지역구에 하려고 그랬다니까. 아까 예. 말씀드릴게요. 황 왜 의원님. 사천 얘기가 나오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 조직도에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할 때 조직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중앙선대위 조직 비서실 배우자 부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뭐 경력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아까 할 때 부실장이고 그럼 황 대원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경쟁력이다. 그러면 경쟁력이 우수하면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성 가점을 주고 거기에 경선을 시키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특구를 지정한다라는 건 갑자기 잘못하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 후보는 그 특혜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 이상을 얻고도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컷오프되는 그런 아주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인 특혜, 특권 그다음에 특구 이런 부분은 아주 예외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쟁력이 동등하거나 약간 모자라거나 아니면 지역적 안배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하는 그런 특수한 관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경쟁력이 여론조사에 2배, 3배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소위원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거기에서 그럼 이분을 꼭 당선시키고 공천 줘야겠다는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특구를 지정했다라는 뭐 꼭 사실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민주당 문제니까 제가 황 의원님께 네. 제가 질문을 네. 드리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떳떳하다고 하다면 계속 그냥 밀고 나가면 될 일인데 왜 다시 경선으로. 경선을 그건 본인의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당이 요청을 번복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그러니까 의지면 다 뭐냐면 번복해야지. 본인이 어떤 이분이 중앙 당직자 출신이고 예. 기본적인 그러니까 권 예비 후보가 네. 민주당에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승낙을 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에서 컷오프 되신 강요한 건 분이 나 아니고요. 경선시켜 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면 다 해줘야 제가 되잖아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배우자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배우자 수행 부실장인데요. 예. 그 당선대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대위에서 중앙선대위에서 조직도를 보면 아까 조직도 보는데 배우자 실장은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실장은 포함해서 5명이에요, 총. 그러니까 이걸 마치 수행비서처럼 언론에서 흘리고 그걸 지금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여당 비대위원장이 그걸 언론에 유포래요.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인 거. 그다음 보통 배우자가 가면요. 그 지역구에 우리 방송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에 배우자가 가면 다 길에서 수행하고 그 지역사회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건 어떤 지역구 의원이든 모든 똑같은 것인데 아니요. 그걸 이제 사진을 캡처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사진을 캡처해서 자꾸 유포를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사과와 때는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누가 사과를 해요? 왜냐면 허위 사실에 대한 의심을 한다니까. 유포를 하는 거고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허위 사실에 비서가 허위를 아닙니다. 얘기해보세요. 비서실장은 아니. 현직 국회의원이었고요. 지금 부실장이라니까. 부실장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발을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밝혀질 그래서 거고 이 그러니까 문제가 비서냐 뭐냐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뭐냐면 예. 아까 자꾸 사천이다 뭐 경쟁력이다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현역 그다음 용산 출신과 검찰 출신이 지금 단수공천되는 이 사례를 비교 보면 되게 사실 적반하장 같아 보여요. 거기는 아예 경선의 기회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이제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김건희 특별 부결 이후에 지금 이제 공천 학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이제 회자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고 이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8명이 컷오프 되면서 지금 이제 언론에 다 항명을 하고 저번에 계시는데 물갈이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시더니 왜 물갈이 아니요 하니까 이제 그래요. 시작되는 건데 아니, 그것이 물갈이라니까? 정말 사천이냐 이것이 균형적인 거냐 이것은 우리는 경선을 그 통해서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합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당원과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경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보통 네. 오늘 네. 내일 경선을 하게 되고요. 네네. 지금 현역이 37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 내지는 컷오프 되셨고요. 네네. 예. 지금 경선을 3분 정도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가 35% 정도 현역 물갈이 비율을 맞추게 될 거고 이제 대구 경북 쪽은 좀 더 많은 부분인데 물론 이전 21대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네.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본인들의 불출마 또 일종의 경선 기회까지 줬고 아까 이제 삼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승리한 거니까 그 정도 지역 관리를 잘 하셨다는 이런 부분이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쉬운 또 단수 추천 이런데 시하지만 막바지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든가 또 우리가 유리한 곳에서는 그런 잡음이 약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결과 과정을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다른 데로 배치하거나 아니면은 설득의 과정이나 소명의 과정 등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고 말씀드렸지만 경선이 잘 마무리되고 있어서 자꾸 뇌관 그러시고 공천 학살 그러는데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침소분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부분이 네. 아니라 네, 언론화가 황의원님 전혀 예, 안 말씀만 그걸 조금 얘기를 하시고 해보세요. 일단 어딘지- 다른 주제로 어딘지 넘어가겠습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할게요. 어저께 네. 이채익 의원은 무소속 출마 시사했고요. 네. 홍석준 의원님께서 시스템 공천 깨졌다. 국민의힘. 예. 그게 이게 뭐냐면 저희가 늘 예측했던 스케줄인데요. 어쨌든 김건희 특별법 부결이 딱 되자마자 네. 이탈의 우려가 없자마자 지금 5일 하루 동안만 발표된 게 8명이에요. 그 김건희 특검법 얘기는 이따가 이따가 키워드로 키워드가 가지고 되기 있으니까 그 때문에. 얘기만 하고요. 네. 네네. 그 스케줄을 말씀드리는 예.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의원들도 다 아까 똑같이 현역 의원들이고 압도적인 지지도와 지역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냥 컷오프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경선에- 아니고 당협위원장 경선에 당무감사 기억도 주지 평가를 않고 있고요. 했고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등을 해서 점수가 다 돼 있는 그러니까 거라니까요. 제가 이게 전주에 네. 토론했던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실 때 아까 왜 그 법률이나 뭐나 의정활동 잘한 의원들이 왜 자꾸 이렇게 하위 20%를 받고 이러는 비판을 방사원 의원님이 저희 민주당에게 주셨잖아요. 예. 똑같이 역지사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심판받을 시간이 돌아왔다. 아, 예. 이렇게 저-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말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네, 네. 그 아까 우리가 키워드가 사천 아니었습니까? 네, 네. 사천을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사천이지만 또 좋게 얘기하면 또 전략 공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어제도 얘기 맞아요. 나눴지만 최진만 기자가 어제 그거 딱 짚어서 예, 얘기했죠. 우리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유독 전략 공천이 많아 보입니다. 이게 음. 느낌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비율적으로 그런 겁니까? 그 비율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이제 어. 국민적 열망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두 마리 토끼가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얼굴이냐, 경쟁력이라든가 또 경쟁력이냐. 일을 잘하시는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부분 또 정치적 실망감에서 또 이렇게 바꿔라 네. 변화해라 이런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도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시스템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이라든가 네. 대구 경북이나 유리한 곳에서는 이제 신인을 발굴해야 되고 또 국민 열망에 맞는 후보자를 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 험지를 보내거나 예.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곳에 보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 전략 공천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서 오는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협화음이 아까 기준에서 이전에 그냥 원내당협위원장이라든가 현역들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 과정에 대한 공개라든가 기준에 대한 부분 또 기준을 설명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어제 이제 그 발표난 부분은 현역 의원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특검법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한 거 아니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저는 네. 똑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네. 건데 과연 우리가 조용하고 감동이 없는 정치냐 공천이냐 네. 하지만 저는 조용하지만 조용한 게 감동이라는
저기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10일 날 나오겠죠? 조용할 일도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키워드로 계속 삼으셔가지고 제가 네.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네. 지금 그냥 같이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이게 연관이 예. 되어 있으니까. 황 의원님,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참 그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네, 격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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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검법이 다 부결되자마자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낙마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탈락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황 의원님, 아니 어떻게 그러면은 지난달 29일 날에 재발의를 하게 된 거, 그 전략적인 미스 아닙니까? 조금만 좀 늦춰서 하면 될 일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전략적 미스라기보단 이게 이제 국민 민의를 받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것이 뭐 제 현실적으로 뭐 재발의함으로써 22개 국회에서 철회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졌지만 사실상 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법사위원장이 김도 국민의힘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재표결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공천, 지금 이 공천을 보면요. 예. 이제 여기서 면모가 나오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 방탄 공천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제가 경기도만 보면 이 정부 부처라든가 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연고가 없고 인지도가 있거나 정부 부처 출신들이 다 수도권에 출마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용산, 그다음에 그와 관계된 지인들. 예, 지인들은 다 초강세 지역의 전략 공천으로 꽂혀요. 제가 아까 용인 같은 곳들도 말씀을 드리면 초인의 이현모 비서관 말하는 거죠? 네, 위원모 강남 갔다 비서관은 이쪽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보면은- 하지만 용인갑은 저 국민의힘 쪽에서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용인갑이 아, 초강세 그러니까. 지역인데 예,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용인갑이 철새 도래집니까? 아니 서울 강남을에다 공천 신청했다가 양지 논란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꼽은 게 용인갑도 초강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특검법 얘기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검도 연동돼서 뭐냐면 당선이 유력한 데에는 다 용산 출신에 관계된 사람들이 TK나 보수 그다음 지금에 있는 현역 의원들 중에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당선권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방탄 공천이 동시에 시작이 됐고 아까 저 이제 재발의하신 거 말씀드렸는데 우선 저는 국민 여론에 따른 그러니까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냐를 떠나서 저는 국민 여론을 반영했다. 지금 보면 MBC 여론조사 보면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을 보면 37%고 정부 견제가 59%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의 60% 가까이는 현 정부에 비판적이고요. 아까 말했던 김건희 특별법,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 서울 양평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그다음 명품 가방 수수까지 저는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저는 사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같이 해서 저는 재발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예, 의원 저 한 말씀 얘기할게요. 하시고 제가 질문. 이거는 뭐 지금 재발의 하신 부분은 뭐 국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4일 만에 이게 재발의한 거는 한마디로 말씀은 정쟁 유발용 재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거를 지금 이제 35일 정도 남았는데 오로지 김건희 여사 특별법으로 자꾸 지금 황대 의원님도 사면속 지금 저하고 하면서 특별법을 계속 주제로 갖고 오시는데요. 지금 이번에 회기에 그걸 처리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계속해서 정쟁 유발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는 선거를 치러야죠. 선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정쟁이 아니라 원칙과 아니, 상식입니다. 민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라고 지금 법에서 다수당이에요. 자유로울 수 있나요? 의원님, 그러니까 부결되잖아요. 민주당이 165석에 다수당이에요. 그럼 민생과 정책을 재야 되는 거지. 계속 오로지 김건희 여사 특별법으로 계속 발의, 거부, 그다음에 재발의 이런 민생은 부분에 여당에서 이번- 살피셔야죠. 아니 정부 그러면 여당에서. 한마디로 이번 회기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 이거는 선거 국면에는 오히려 이런 정쟁이 있는 것들은 뒤로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처리가 보통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 뒤로 명령이에요. 보통 쟁점 있는 건 뒤로 국민이 미룬다는 성형 없이 거죠. 수사하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탈환할 때 했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원칙과 네. 성식.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모토였어요. 근데 왜 배우자에서 또 배우자의 일가에 대해서 이거는 왜 특혜를 하고 황의원님. 왜 성형 수사를 아니, 안 그래서 합니까? 제가 발의를 해서 황의원님께 제가 박 의원님 잠시만요. 거부됐잖아요. 예, 그게 박 의원님 4일 잠시만요. 만에 또 재발의를 한 걸 얘기하는 박 의원님 거지. 잠시만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황 의원님 그 국민의 명령. 원래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발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어떤 당론 자체는 재발의 자체가 총선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거의 그 무게가 실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낸 거 권인숙 의원의 네. 어떤 개인 플레이입니까? 뭡니까? 아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총선 이후 당론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당론이라고는 제가 뭐 지금 거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당론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총이나 어떤 그 의중을 모아서 결정을 하셨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 견제 여론이 60%고요. 이 김건희 네,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다음 이 양평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예.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의심을 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렇죠. 요 얘기는 저는 저희가 국민의 명령은 4부에 이어가서 선거 네, 이후에 하도록 자세히 하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정치공학 국민의 명령을 차라리 네, 거기다 네. 갖다 써요. 저희 잠시 후 4부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마이크 올라갔어요, 의원님. 마이크 올라갔어요. 네, 생방송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야 만만 오늘 방송하는 네. 의원 그리고 황대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아니, 중간에 잠시 있습니다. 저희 이게 포즈하는 시간에도 네. 두 분이 계속 열띤 통해서 제가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약간 귀에서 피나 지금. 네. 아, 힘들어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들. 죄송합니다. 네, 아, 아유, 네. 아닙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아까 우리 얘기하던 중에 그 전략 공천 네. 그 특히 경기도에 좀 유독 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네. 문제점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다. 그렇죠. 이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전략 공천이 많다는 건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씩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근데 경기도가 60석이 됐잖아요. 예. 254개 중에. 근데 그 중에서 60석이기 때문에 이제 많으니까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략 공천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이제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예. 정치를 그 지역에서 오래 준비하신 분들이 그렇죠. 두 단계로 이렇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 뭐 6, 7명이면 컷오프를 시키고 예.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경선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컷오프가 많았었는데 컷오프를 경선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에 뭐 이렇게 인재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에 이렇게 전략 공천이나 이름하에 공천을 했어요. 네. 그럼 반사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한 컷오프 된 분. 그다음에 그렇죠. 저는 예. 가장 가슴 아픈 게 당협위원장들이에요. 네, 제가 지역에서 아까 말씀한 네.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구조가 보통 5, 6년 동안 모든 현수막, 뭐 지역 관리, 당원 관리, 모든 중앙의 행사 이런 모든 부분에 그 당을 대표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거든요. 예. 네네. 뭐 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등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중앙에서 내려온 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고 그 부분이 컷오프된 이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수긍할 수 있느냐? 이제 수원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그런 그 하나의 좀 개선점으로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역 주민 민원하고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네. 근데 이제 이게 당무감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감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 동안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던 분들에 대한 거는 당으로 치면 충성도, 공헌도, 그다음에 도덕성 이런 아까 얘기한 합리적 공천 기준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분들이 왜 컷오프 되느냐? 많은 부분에 아까 했잖아요. 주관적인 게 개입되어 있는 거고 또 아까 정무적 그 판단. 공천 네. 그다음에 전략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쩔 수 없는 게 그 피해를 보는 원외 당협이나 오랫동안 정치를 준비했던 분들은 예.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책임당원이 이번에 2대 8로 책임당원이 네. 8이 일반 여론조사인데 네, 네. 우리 당협위원장들은 책임당원 한 명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네.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 비율도 좀 다양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했던 노력도 다양하게 해줘서 저는 컷오프 말고 경선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경선에서도 원외 당협위원장 고생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가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전략 공천을 이렇게 꽂아놓는 거 문제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 네. 황 의원님. 하여튼 뭐 여야 관계없이 방상원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 수원만 해도 5개 지역구입니다. 예. 근데 4개 지역구가 전략 공천됐어요. 제가 살고 있는 수원시 을만에도 한규택 당협위원장님은 8년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했습니다. 원외 지역위원장이라는 게 정말 외로워요. 힘들고 네. 고생하고. 근데 한규택 위원장님은
수원시에서 우리 국민의힘 예. 한규택 위원장님은 이 공천 결과에 반발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그저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지난번 4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컷오프 당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단 한마디 공정한 어떤 경선이라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냥 컷오프를 또 예.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심이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이러면 정당에 희생하고 또 정당의 어떤 가치를 두고서 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고요. 예. 그렇게 수원이 4개 지역의 전략공천이 국민의힘께서 하셨고 또 이 유독 경기도에선 어찌됐든 지난 총선 결과에 현역이 없었지만 고생하셨던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거진 지금 대부분이 다 전략공천 되고 있어요. 그거 잘못 알고 네, 계신데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이 부분은 네, 이때 제가 봤을 땐 음.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현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부터 해서 지금 용인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사도 그렇고요. 그다음 고양갑에는 고양갑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그다음 뭐 우리 수원에는 박문규 장관, 김현중 국세청장, 이수정 교수, 그다음 방금 했던 지역연구가 아무도 하나도 없는 홍윤호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이라는 분이 당협위원장을 또 밀어내고 공천돼. 근데 황 의원님, 근데 네. 민주당도 전략 공천 됐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갑의 김승원, 그리고 수원무의 염태영, 이거 다 전략 공천. 이병진 그게 당협위원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로 이건 비슷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경선이랑 이런 이런 거예요. 비슷한데 그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이에요. 지금 예. 다 이 전략공천에 대해서 수원의 4개 지역구 국민의힘 분들은 다 반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병진 후보 같은 경우에 예. 전략공천 발표 나자마자 그 당일날 승낙 문자를 보내셨고요. 그다음 그 다음 주에 바로 염태영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이건 뭐냐? 우리 당에서 적어도 어떤 총선 승리라는 또 시민의 승리라는 명목하에 지금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차이점을 이것은 제가 뭐냐면 정정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승낙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고 기본적으로 전략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수용할 만한 합리적 선택이었다. 근데 국민의힘 지금 후보님들은 한 분은 탈당하셨고 한 분은 수원시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어. 그 경기도권의 어떤 전략 공천의 문제점. 간만에 두 분의 의견 합치를 보나 하시는데 여기서 좀 달라졌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네네, 뭐냐면 방 의원님. 물론 이제 비슷해요. 예를 들어 그 컷오프도 있지만 또 아까 박강원 의원의 그 경선에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걸 갖고 논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결론은 이거죠. 저희도 9대 도의원을 같이 했고 그분들이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정치를 준비해요. 그렇지만 오늘 내일 경선하는 곳에 저희 도의원 출신들이 또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당협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아까 얘기한 전략공천으로 내려온 분들이 전략공천으로 꼽는 게 아니라 전략공천자를 포함해서 포천가평 이런 데 아주 적은 거예요. 포함해서 같이 지역위원장하고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같이 경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힘의 그 키워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적이에요. 경선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물론 이제 그 아까 당협위원장 고생하신 기도주시고요. 분들도 네. 네. 좀 이렇게 불합리한정을 당하고 하긴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많은 경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예, 그렇죠. 마무리를 예. 하고 빨리 다른 주제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안 한번 우리 좀 다뤄볼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두 분께서 이구동성으로 그렇죠.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화성을 출마할 말 많다. 네. 한번 또 해볼 만하다고. 경기권입니다. 할 말 많다. 할 말이 많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컷오프된 분들이 뭐 이낙연 혹은 이준석 측에 이제 어떻게 될 네. 것인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황 의원님 먼저 할까요? 먼저 얘기해 예. 주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지만 양당 거대 양당의 대안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중도 확장성을 넓히고 이 특권하고 기득가된 거대 양당에 우리가 대안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삼지대를 표방하시는데 이분들의 행보를 보면 그냥 철저히 생존과 전략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내가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는 그러니까 진짜 이 국민의힘의 중록층이 거대 양당에 좀 염증을 느끼고 양당이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화성 이준석 대표가 동탄 화성 을에 출마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얘기한 게 가장 젊은 지역구다. 그러니까 평균 평균 연령이 34세? 36세인가 그런가요? 9세 예. 밑이라고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가장 젊은 지역구다 예. 전국에.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투표 지지층과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본인이 말했던 정말 그런 가치 그런 거라면 지금 두 분의 지역구가 바뀌어야죠. 이준석 대표 광주로 가셔야죠.
지역구도 타파하고 양당의 정치에 염증을 느꼈던 것을 정말 자기가 자기를 산화하면서 정말 표방했던 가치를 하려면 험지로 나가야죠. 지금 보면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구에 가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 나오면 네. 국민의힘의 표를 갉아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거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 표도 저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그냥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당연히. 아 이거는 제가 항대호 의원 보면서 얘기할게요. 아까 1, 2주제는 대립이 됐으니까 저도 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 젊은이들이 봤을 때 그 탈당하고 나올 때는 그래도 보수를 그래도 대변하겠구나 어느 정도 문제점을 예. 그랬었는데 빅텐트를 치고 11일 만에 깨졌어요. 네. 거기에서 갖는 인상은 이 작은 그룹도 통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이끌어갈 리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큰 실망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정치라는 거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게임이라 계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실망이 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붙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그러면 결국 선거 국면에는 공천자가 많지 않고 그럼 본인이 직접 화성에 이제 나갔잖아요. 그래? 그러면 저는 헷갈려요. 이준석 대표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민주당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같이 벨트를 형성한 양양자 이원우 의원은 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면 저기 이준석 대표는 또 보수야. 그러면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 젊은이들이니까 그것만 선택할 거냐? 그건 네. 아니라는 거죠. 선거에서는 당도 중요한 거고 가치 이념도 중요한 거고 이분의 평상시에 어떤 그 가치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게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수치가 자꾸 이렇게 빠지는. 그래서 예. 지금 아까 이제 비례에서도 계속 수치는 낮아지게 되고 네. 이 부분은 황대호 의원님하고 저랑 의견이 네, 조금 그 유사하네요. 지역구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동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70%의 이상이 넘는 투표율이 나오는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그러면 이게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 유권자들이 이준석을 평가할 때 어떤 가치 이념을 갖고 있지 어떤 정책이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연령층에 따른 인지도 하나 보고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지대 정말 좋은 인물이 나왔네 이거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영달 혹은 자기의 기본적인 이익 이런 것들로 저는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기의 선명성, 정당의 정체성, 그다음 자기의 이념과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갈등과 분노를 조장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게 화성 동탄 을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평상시에 그 정치공학, 평상시에 그 어떻게 보면 갈라치고 그다음에 대립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거기서 포인트를 얻고 이런 것들로 저는 동탄을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받기 힘들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나오는 나오는 지지율이라든가 개혁신당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정 부분은 또 선거 가면은 3분의 1은 양당을 찍게 되고 네. 예. 3분의 1은 또 아예 안 찍게 되고 안 가는 거죠. 근데 3분의 1만 찍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럼 그것이 왜 그런가 했을 때 아까 황대호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국 선택은 국민이 하는데 국민의 선택은 내가 이런 당을 만들었으면 가치, 정책, 그다음에 어떤 인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수를 대표해서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나갔는데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합 집산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지금 지역구 선택도 오히려 뭐 대구를 간다든가 이걸 6개 놓고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느냐. 네네. 이게 정치에서 당선되려면 보통 2년 정도 그 지역에서 표가리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겨놓고 선택을 한 거는 그 예. 벨트 자꾸 하시는데요. 네네. 글쎄요 반도체 벨트가 과연 얼마큼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3당 얘기를 하니까 의견 합치가 되었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네. 아유. 그래서 3번은 어디가 가져갈까요? 사실 그것도 요즘 많이 맞아요. 이슈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3번. 지금 추세로는 새로미야. 네. 섣불리 말씀 못 하시네요. 누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 예, 시간이 뭐 좀 애매하니까 네.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뭐 질문 각각 하나씩만 드리고 좀 끝을 낼게요. 또 여기 쳐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국민의힘 이제 뭐 조용한 공천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유독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남권과 이제 강남권은 뭐 차치하고 그 이전에 다들 뭐 김문성 대표라든지 전 대표라든지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반발했다가 김연아 의원 포함해서 곧바로 수긍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자리를 주는 건가요? 아니 소통이죠. 예, 이전에 그냥 일반 좋은 자리 줄 테니까. 그 소통. 소통을 어떻게 그렇게 연결하십니까? 물론 이제 좋은 자리. 우리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집권당이고 여러 가지 뭐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 거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에 대한 기준과 아니면 본인들의 이런 부분을 소통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과정 설명해주고 일정 부분에 그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영남권 후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회의원들 뭐 국회의원 자리를 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인데 그게 안 되고 다른 자리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다른 자리로 자꾸 연결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기준을 설명해 달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4년 동안 열심히 의정생활했고 예. 지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거냐. 만약에 그게 정무적 판단이면 나는 수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에 공심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정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네네.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일정 부분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대신하거나 해서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과정 속에서 설득이 되고 아까 자리 자꾸 보존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건 되게 위험한 얘기인 거고 지금 그런 부분을 그 선거 국면에 자리를 보존해 주고 눌러 앉혔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예, 나중에 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과로 한번 보세요. 네. 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그러니까 반발을 하다가 곧바로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면요. 납득이 안 가서. 납득이 전 충분히 가겠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자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서로 소통이라고 말하지만 자리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조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 아래 국민의힘이 사당화가 됐습니다. 비판의 여론이나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철저하게 배제돼요. 뭐 그거는 사실 유승민 전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정도의 피부가냐면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분신 소동을 벌이셨어요.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공포 정치라는 거죠. 입 밖에를 못 내요. 네. 철저하게 정말 저희가 말하는 집단 린치를 맞는 이 국민의힘 구조에서 저는 쉽사리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공포감이 조성돼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예, 자리 같은 것들 네. 당연히 얘기하겠죠. 근데 저희가 결론은 네. 가장 큰 왜 잡음이 없을까? 왜 바로 수긍할까의 키워드는 공포감이다. 그럼 똑같이 네. 이제 민주당 쪽에도 공천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짧게 공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권 경쟁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비판자,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그 리스트,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옹호자, 그다음에 아까 사천에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뭐로 나누냐면 친문과 비명과 또 친명 이렇게 나뉘고 요즘에는 뭐 신명 이렇게 되지만 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황대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비판하려면 그 면을 부각하는 것이고 또 의원님은 우리 아까 수긍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4월 10일 국민이 판단할 거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국민이 판단하는 기준은 엄청 예리하신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사천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우리 당도 문제가 있고요. 민주당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잘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거냐는 또 다른 공당의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민주당 쪽에 공천 관련 사항 그 드리죠. 뭐,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가 이제 슈퍼 수요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박강원, 윤영찬, 강병원, 뭐 노영민 뭐 전 실장까지 다 고배를 마셨는데 앞으로 지금 민주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공천? 네, 이제 예. 뭐 이번 주 내로 지나면 공천이 완료되고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경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원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의 여론조사가 같이 병행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 모든 후보님들이 저는 수긍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임종석 전 실장님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공천 자분도 네. 당사자께서 수긍하셨어요. 우리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운동권 청산 이런 것들을 슬로건에 내세워서 얘기를 하면서 자꾸 공천에 대한 1일 1 논평을 하고 계신데 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했던 슬로건 아닙니까? 저는 근데
그 임종석 시장님이 운동권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직선제를 쟁취하고 그때 모든 국민들이 다 열망했던 하나에 다 참여했던 과정이에요. 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자산을 갖고 고고의 자산으로만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잘못된 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때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다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다 수긍을 하고 우리 민주당 공천은 이제 앞으로 안정 추세다.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되고요. 아까 그 슈퍼위크처럼 결과 발표가 저녁 때 있어서 저도 다 봤는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시스템 공천이고 시스템 경선입니다. 기울어진 경선 네, 원칙이었다니까요. 분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탈당하지. 보십니까? 예? 방 의원님께서? 아니 지금 불만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탈당하신 분들도 있고 탈당을 예고하신 11명 중에 분들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컷오프 말씀 대신. 중에 네. 그 기울어진 그 경선 누린 거니까 심하게는 60대 35 이 정도로 이게 이겨야지 승리하는 우리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가 거의 네네. 그 결선을 올라갔는데 거의 70 정도 돼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기울어진 경선 누리였다. 말씀이 많은데 근데 이게 그 이제 기준이- 양단면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국민의힘 오늘 같은 진짜 경우엔 시간이 얼마 네. 안 남아서 마무리 아까 네. 3부처럼 마무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될 공천을 것 보면 같습니다. 현역들이 대부분 경선에서 이기는데 네. 아까 말했지만 8대입니다. 일반 여론조사를 3, 4선한 현역 국회의원한테 경선룰로 정해서 경선을 붙이면 아까 말했지만 신인 가점 만든 그런 젊은 국힘의 후보들이 다 떨어져요. 고배를 마셔요. 그러면 이것이 그럼 합리적이냐? 우리가 가산점을 받고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국민께서 선택을 하실 거고. 네, 여기까지 네, 저희가 그렇게 할것 얘기를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사실 네. 총선 전에 두 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네. 이제 아, 각자 그렇죠. 이제 캠프에서 또 이제 총선에 네.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는 저희가 4월 10일 이후로 두 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네. 많은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먼저 황대호 의원님이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조사 의뢰자 MBC였고요. 조사기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 일시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3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각각 일선에서 애써 너무 주시기 아침에 바랍니다. 논쟁을 벌여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래도 네. 많은 의견들도 와주셨고요. 이렇게 저희가 정치가 재밌다니 이렇게 네. 문자 보내주신 분 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여유만만 총선 이후에 뵙겠습니다. 네, 방성환 의원, 황대호 의원 네,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송가인 콘서트 티켓 받으실 분 발표해 주시죠. 예, 4806번님 저도 개표 요원 신청했습니다. 송가인 콘서트 티켓에 도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요분께 저희가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37번님 아침마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문자 주셨고요. 7249번님 국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 투표합시다. 오늘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두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4월 10일 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배주 프로듀스의 모닝 브레이크였습니다. 쭉 함께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